러시아의 드론이 서부 우크라이나 하늘을 사흘 연속 가르며 급강하하던 그날 밤 폴란드는 처음으로 공항 폐쇄라는 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비우와 테르노필까지 이어진 기습 공격은 단순한 국지 도발이 아니라 폴란드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되었고, 폴란드 작전사령부는 즉각 FA-50 긴급 대기 편대를 출격시키며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테르노필이 국경에서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지점이라는 점은 폴란드를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비교적 안전하다 믿고 피난했던 사람들까지 공포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19일 밤 러시아 드론의 이동 경로가 폴란드 영공에 근접하자 누블린과 제슈프 공항은 순식간에 폐쇄되었고, 지상 레이더와 공중 조기 경보기가 동시에 최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폴란드의 선택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FA-50 전투기를 최전선 대응 플랫폼으로 투입하는 것이었고, 이는 유럽 언론이 폴란드의 공군 전략 변화라고 부를 만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킨다면 그 다음은 우리다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기에 FA-50은 단순한 스크램블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경고 사격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폴란드 사회는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가 서부 전선을 눌러보려는 의도가 분명해지자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이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FA-50이 빠르게 이륙해 드론 침투를 차단하는 장면은 폴란드의 방공체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다면 결국 장거리 미사일이나 드론을 폴란드까지 확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부터 폴란드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지상군과 항공전력이 동시에 강화 대비를 유지했고, 전선 인근에 배치된 감시망은 점 하나까지 추적하는 수준으로 촘촘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공군력 재정비, 그리고 FA-50 중심의 전방전술 개편이 바로 그 첫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 북동부의 심야도로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그러나 목적지를 잃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17일 밤 폴란드가 추가로 인도받은 20대의 K2는 조용한 야간 수송 작전 속에서 최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는 러시아 정찰 위성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낮에 이동할 경우 러시아는 위성으로 전차의 수송 경로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전면전 발발 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목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이동은 감시망을 흐트러뜨리고 위치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폴란드가 러시아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속이는 결정적 카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인도된 20대까지 포함해 1차 도입분 180대 전량을 이미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북서부 전선에 대응하는 방어 구도를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특히 K2는 제15기계화 여단에 전면 배치되었는데, 이 여단은 발트해 인근에 위치해 나토 동부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동전력으로 평가받는 핵심 부대입니다. 기존의 PT-91 전차와 T-72 전차는 속도와 센서 성능이 낮아 러시아군의 돌파 전술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K2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K2의 최대 시속은 70km를 넘어 유럽형 지형에서 최적의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이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전술교리는 구형 전차를 대량 운용해 빠른 돌파로 전선을 흔드는 방식이었지만 K2는 이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전차입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센서, 열상장치, 사격 통제 시스템 모두가 서방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교전에서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격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거리 야간 교전에서는 러시아 전차가 상대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최대 약점은 승무원 바로 아래에 탄약을 배치한 구조인데, 이는 피격 시 포탑 전체가 날아가는 치명적 결함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K2는 상부 공격에 대비한 대응 능력과 높은 생존성을 갖추고 있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전투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KST-AM2 같은 상부 공격 무장이 결합될 경우 러시아 전차는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폴란드의 K2 배치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전략적 공포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를 단순히 도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차 운용 교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속도, 탐지력, 정밀도, 생존성을 기반으로 러시아식 기갑 전술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중이며,
이는 동유럽 전선 전체의 균형을 다시 쓰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전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폴란드의 계산은 이제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폴란드를 지탱하는 전략적 방패이자 러시아 전술을 붕괴시키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7일 새벽 폴란드 동부 전역에서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천무 폴란드형 호마르케이가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추가 인도된 호마르케이 30대는 기존 144대에 더해 총 174대라는 유럽 최대 규모의 다연장 로켓 전력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증가가 아니라 폴란드가 유럽 전장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의 중심 국가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호마르케이는 이미 나토 연합 훈련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화력 플랫폼이 되었고, 폴란드 육군 제1포병여단은 이 전력을 전방으로 즉시 이동시키며 실전 대비 태세를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이동은 부대 재편의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되는데, 폴란드는 기존의 구형 포병 전력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호마르케이 중심의 신형 화력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동부 전선에서 가장 빠른 포병 현대화 속도이며 폴란드를 단숨에 유럽 화력 국가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폴란드군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는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로켓탄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폴란드 네티즌들은 명중률을 극찬했습니다. 일부는 이게 바로 킬체인의 완성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실제적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공급망을 흔들기 위해 드론 공격을 확대하는 가운데 폴란드는 더 이상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 억제력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호마르케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닙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신속한 사격 절차를 결합해 전장에서 통제권을 확보하는 화력 지배 플랫폼입니다. 특히 폴란드판 호마르케이는 한국의 천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나토의 전술 환경에 맞게 현지화된 구성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고장률이 낮고 유지보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방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동유럽 전선에서 극히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러시아는 폴란드가 호마르케이를 전방에 전면 배치하는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거리 포병 전력은 전선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무기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파괴력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이 전력을 대량 확보하는 순간 서부 전선 전체가 압박을 받게 되고 기존의 기동 돌파 전략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호마르케이의 확산은 단순히 무기 도입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술 계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포병 전력은 질과 양 모두에서 러시아 서부 군강구의 노후화된 화력 체계를 압도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곧 폴란드가 나토 동부 전선의 화력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유럽 전체 전략 구도의 중심에 서겠다는 폴란드의 의지가 실체화된 결과입니다. 호마르케이는 폴란드가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축이 되었고, 이는 향후 전선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전차와 포병을 전진 배치하던 시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유럽 언론을 뒤흔든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FA-50의 임무 완수율이 유럽 나토 전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발표였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FA-50이 87%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럽 전투기 평균인 77%보다 무려 10%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폴란드가 왜 FA-50을 초기에 대량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정비사들이 FA-50을 접하며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국산 엔진과 모듈식 정비 구조가 만들어내는 독보적 효율성이었습니다. 필요한 부품만 바로 교체할 수 있어 정비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평균 회전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그 29나 F-16보다 더 짧은 정비 주기를 보여 유럽 공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정비사는 이전 전투기들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라고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FA-50의 높은 가동률은 나토가 필요로 하는 즉응성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특징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국경 긴장으로 인해 항공전력의 즉시 출격 능력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데, FA-50은 이 요구에 정확히 맞춰 운영 비용과 정비 시간 모두를 최소화한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미국산 장비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유럽이 한국산 전투기를
전략적 대안으로 보기 시작한 것도 이 점 때문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제 미국이 아닌 한국 중심의 공군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부품은 승인 절차와 유지비가 매우 복잡하고 고비용 구조이지만 FA-5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과 정비를 책임질 수 있어 안정성과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용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승인하면서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도발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FA-50의 즉시 대응 능력은 폴란드 방공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FA-50을 가장 앞선 순찰 구역에 투입하는 결정은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습니다. 기존의 미그나 F-16은 높은 유지비와 긴 정비 주기로 인해 상시 순환 배치가 어려웠지만 FA-50은 경제성과 가동률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해 폴란드 하늘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폴란드가 FA-50에 기대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된 선택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FA-50은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전장을 유지하고 국경 위협을 억제하는 실전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임무 완수율, 정비 효율, 운영비 절감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력 요소이며 이는 향후 유럽 공군 지형을 뒤흔드는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이 주목한 또 하나의 전장은 하늘이 아니라 레이더 내부였습니다. 폴란드가 FA-50의 핵심 항전 장비로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이는 단순한 장착 옵션이 아니라 폴란드 공군의 전술 교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택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경량 공랭식 A4 레이더로 다중 표적 탐지와 추적 능력이 뛰어나며 공대공 모드와 공대지 모드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유럽형 경전투기 개념에 최적화된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의 승인 절차입니다. ITAR 규제 때문에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한 FA-50은 인도까지 최소 24개월 이상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중간에 부품 승인 지연이나 소프트웨어 인증 문제가 발생하면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폴란드형 FA-50PL도 이미 소폭 지연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와는 별개로 실전 배치를 앞당기기에는 구조적으로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넥스원에서 개발한 ESR-500A는 공랭식 경량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탐지 거리에서 100km 이상을 확보했고 동체의 전력과 냉각 한계를 고려해 최적화 설계가 적용된 국산 레이더입니다. 무엇보다 유지보수 단계가 간소화되어 가동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전선 운용에 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레이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춘 비행시험 환경까지 자체적으로 마련하며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ESR-500A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ITAR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6개월 이내에 무장 통합과 인증을 끝낼 수 있으며 고객 국가가 요청하는 커스터마이징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이 레이더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미국 승인 과정 때문에 생기는 지연과 비용 상승 문제를 겪어왔고 그 대체제를 찾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ESR-500A는 이 요구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유럽 언론은 이번 상황을 두고 흥미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산 레이더는 기술적 성능이 강점이지만 속도와 승인 리스크 때문에 전장 투입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반해 한국산 ESR-500A는 기술과 속도를 동시에 잡은 유럽형 대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ESR-500A는 팬텀 스트라이크 대비 탐지거리가 더 길고 단가도 낮으며 기체 가격까지 약 7%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력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전략적 차이입니다. 더욱이 NVDA가 한국과 미사일 통합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판도는 더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ESR-500A와 유럽산 미사일이 결합될 경우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차세대 무장조합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전투기 선택의 새로운 기준을 완전히 다시 쓰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레이더, 미사일, 데이터 링크가 하나의 체계에서 무리 없이 통합되는 순간 시장은 플랫폼의 국적보다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ESR-500A는 단순한 국산 장비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항전 장비 시장에서
미국의 독점을 뒤흔들 수 있음을 증명한 첫 신호탄이 되었고, 유럽은 이 변화가 자신들에게 가져다줄 전략적 자율성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지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판도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유럽 자체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장비를 중심으로 정비 기준과 무장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유럽 여러 국가가 한국과 NBDA의 협력을 주목하며 새로운 전력 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NBDA가 FA50과 KF21에 대한 유럽 미사일 통합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유럽 국가들은 미사일과 레이더, 링크 시스템을 미국 승인 없이 하나의 전술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통합이 아니라 유럽이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 방산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ESR-500A가 탐지거리와 유지 효율성에서 미국산 레이더를 넘어서면서 유럽은 전력 확충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언론은 한국이 유럽 시장을 두드릴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는 단순한 외신의 칭찬이 아니라 실제 구매권을 가진 정책 결정자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더 빠른 납기, 일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장통합, 그리고 미국 ITAR 규제에서 벗어난 독립적 전력 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ESR-500A와 유럽산 미사일이 결합된 패키지는 그 모든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조합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FA50뿐 아니라 KF21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F21은 장거리 임무, 중고도, 전투, 다중 임무 플랫폼으로 설계된 만큼 유럽 미사일과의 연동은 곧 유럽 시장 진입을 의미합니다. 이미 NBDA가 KF21에 대한 통합 의지를 밝힌 것은 유럽이 한국산 주력기 플랫폼을 실전 전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승인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레이더, 미사일, 전술 네트워크가 하나로 묶이는 순간 KF21은 유럽 공군이 필요로 하는 즉각적 전력 확충 카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유럽 군사 전략의 중심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승인 절차로 인해 무기 도입이 늦어지고 전력 공백이 발생하며 예산 초과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패키지의 등장은 유럽이 전력 증강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FA50은 이미 임무 완수율 면에서 유럽 1위를 기록하며 실전 운용성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 절차에 묶여 기존 체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빠르고 유연하며 실전에 최적화된 한국산 시스템을 받아들여 새로운 항공 전력을 구축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 변화가 단순한 방산 구매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 자율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드론 공격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에서 빠른 대응과 높은 가동률, 그리고 승인 리스크 없는 무장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와 레이더, 유럽산 미사일이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 유럽 방공체계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입니다. 미국의 승인에 따라 움직이던 과거와 달리 유럽이 직접 시간과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FA50의 즉흥성, ESR-500A의 독립성, 그리고 앞으로 확장될 KF21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무기의 진화가 아니라 유럽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향해 나아가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에서 시작된 변화는 유럽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폴란드는 한국산 전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유럽은 그 성공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선택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포병, 전투기, 그리고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이어지는 이 변화의 흐름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유럽 안보 전략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